아빠, 왜 안 와요? 폭설이 몰아치는 공동묘지. 휠체어에 앉은 은하가 어머니의 묘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눈보라 속 휠체어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계신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폭설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살을 애는 듯했죠. 공동묘지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한 소녀가 어머니의 묘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18살 서은하였습니다. 은하는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끝은 이미 시린 기운에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진 지 오래였죠.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건지 아니면 애초에 충전조차 되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왜 안 와요? 은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했어요. 잠깐이라고 금방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은하의 어깨 위로, 무릎 위로, 휠체어 손잡이 위로 하얀 눈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은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은하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도 택시를 불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리고 무겁게 하지만 또렷하게 다가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발견했어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휠체어. 그 위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녀. 남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은하 쪽으로 다가왔어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은하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남자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계신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눈 쌓인 속눈썹 사이로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만 남자에게 고정한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하의 침묵을 이해한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코트를 벗어 은하의 어깨 위에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를 가져올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묘지 입구까지 올라왔어요. 남자는 은하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깨달았어요. 몸이 녹아내리듯 나른해졌죠. 남자는 조수석 서랍에서 작은 담요 하나를 꺼내 은하의 무릎 위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남자의 물음에 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 피우러 갔어요.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은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남자는 가끔 백미러 너머로 은하를 힐끗 바라봤어요.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집이 어디십니까? 은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죠. 차가 묘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묘비가 점점 멀어졌어요. 눈 속에 묻혀가는 그 작은 비석을 보며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도 혼자구나. 그리고 그 순간 은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이미 눈물조차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눈길을 헤쳐나갔어요. 차 안에는 히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차는 조용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은하의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가끔 백미러로 은하를 확인할 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 침묵이 편했어요.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하얀 눈이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은하는 그 눈을 보며 문득 떠올렸어요.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은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엄마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려 은하를 바라보며 웃었죠. 우리 은하, 이제 중학생이네. 축하해.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죠. 오늘은 우리 은하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떡볶이요. 엄마와 아빠는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이 차를 덮쳤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차가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은하는 비명조차 지를 틈 없이 몸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짧은 비명.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죠. 은하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엄마, 은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엄마, 은하는 다시 불렀어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손을 뻗으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은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 하얀 커튼, 하얀 이불. 모든 것이 하였습니다. 의사는 아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따님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척추 손상이 심해서 앞으로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은하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이불 아래 가만히 놓인 다리. 은하는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죠. 아빠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은하는 눈을 감았어요.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웃음소리, 사고의 순간, 그리고 병원에서의 첫날. 은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말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를 잃었을까? 남자가 묘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 담긴 슬픔. 은하는 그 슬픔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차는 낡은 주택가 앞에 멈춰 섰어요. 은하의 집이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꺼냈고 은하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휠체어를 밀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난방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자는 현관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은하는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괜찮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담겨 있었죠. 남자는 잠시 은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익숙해요. 혼자 있는 거.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은하에게 건넸어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은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은하는 그것을 꽉 쥐었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은하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고 은하는 그 차가움 속에서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사고가 난 후 은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아빠는 은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빠는 은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처럼 은하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밥을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거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소파에 쓰러져 있었죠. 은하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아빠도 힘드신 거야. 엄마를 잃은 슬픔, 딸이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현실. 아빠도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은하는 스스로 해야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가서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재료로 밥을 지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냄비는 꺼낼 수 없었지만 낮은 서랍에 있는 라면이나 밥은 꺼낼 수 있었죠.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은하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것도 높이 맞춰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두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야만 했으니까요. 아빠는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학교에 복학했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은하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은하야, 괜찮아? 친구들은 가끔 물었지만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혼자 교실에 남아야 했고 계단이 있는 곳은 갈 수 없었어요. 수학여행도 체험학습도 은하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하는 책을 펼쳤어요. 공부만이 은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는 없었지만 공부는 할 수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은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의 성적은 올라갔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3등 안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은하를 칭찬했어요. 은하,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 성적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은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지 몰라. 은하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을 펼치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집이 춥고 어두워도 아빠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도 은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공부는 은하에게 도망쳐였습니다.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책 속에서만큼은 은하는 다리를 잃은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했어요. 이번이 기회야.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시험을 보는 내내 은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풀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은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봤어. 분명 잘 봤어. 결과가 나왔을 때 은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대 진학 가능한 성적이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꽉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빠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 갈 수 있대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성적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차갑게 말했죠. 내 몸으로 무슨 대학이야.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계속 말했어요. 꿈깨. 현실을 봐. 넌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은하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성적표를 꽉 쥔 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은하는 침대에 앉아 성적표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공부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은하는 성적표를 책상 위에 던지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외로움, 슬픔, 그리고 절망. 은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은하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공부만이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은하는 창문 너머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날 아침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눈이 내릴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늘이구나.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의 기일이었어요.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신 술 때문인지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은하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오늘 엄마 기일이잖아요. 같이 가야 하지 않아요?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아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은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무릎 위에 담요를 올려놓았어요. 아빠는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고 은하는 휠체어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차에 타는 동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동을 걸고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히터도 약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빠의 옆 얼굴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게 내렸습니다. 아빠는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꺼냈고 은하를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묘지로 가는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습니다. 휠체어가 자꾸 흔들렸지만 아빠는 말없이 밀었어요. 엄마의 묘 앞에 도착했을 때 눈은 이미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눈을 쓸어냈어요. 은하는 휠체어에 앉아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은하는 작게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아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묘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아빠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은하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하. 은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은하의 어깨 위로, 무릎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은하는 담요를 꽉 잡으며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배터리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충전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아빠. 은하는 작게 불렀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버렸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은하의 손끝이 시려왔어요. 담요로 감싸도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은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은하는 깨달았어요. 아빠가 안 올 거야.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묘지 입구 쪽을 바라봤지만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안 와요?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은하는 그제야 생각했어요. 오늘이구나. 내가 짐이 된 날. 엄마가 돌아가신 날, 은하가 다리를 잃은 날. 아빠에게 이날은 슬픔보다는 원망이 더 큰 날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은하는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은하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어떻게 될까? 은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은하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른 묘 앞에 서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묘에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도 누군가를 잃었구나.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발견했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은하 쪽으로 다가왔어요. 혼자 계신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저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는 은하의 침묵을 이해한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코트를 벗어 은하의 어깨 위에 덮어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림받았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태연은 은하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차 안은 고요했어요. 태연은 핸들을 꽉 쥔 채 방금 전 은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 익숙해요. 혼자 있는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하가 들어간 낡은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집,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은하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혼자였을까? 궁금했지만 더 물을 수는 없었죠. 태연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의 머릿속에는 은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눈 쌓인 휠체어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그 소녀. 저 아이는 언제 다친 걸까? 태연은 문득 궁금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태연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집에 도착한 태연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태연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서서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태연은 작게 불렀습니다. 어제 한 아이를 도왔습니다. 태연은 은하의 이야기를 했어요. 폭설 속에 혼자 남겨진 소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던 아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제 은하가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태연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눈은 이미 녹아 있었지만 휠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작은 묘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묘비에는 이름과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 날짜는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날짜는 태연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마,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오래된 자료를 찾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 기록, 피해자의 이름, 사망자와 부상자. 태연은 그 기록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태연은 그 서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묘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일치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리고 은하는 그때 다친 아이였던 거예요. 태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 아이의 어머니도 돌아가셨구나. 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고로 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사고로 즉사했습니다. 상대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어요. 하지만 상대 차량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상.
태연은 그 기록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사고 원인은 어머니 쪽에 있었습니다. 과속과 부주의, 어머니의 과실이었어요. 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태연은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의 묘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태연은 작게 불렀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연은 은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태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은하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저번에 은하는 태연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태연은 거실로 들어가 은하 앞에 앉았습니다. 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하 씨 사고가 어디서 났었습니까? 은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강남 쪽이었어요. 큰 교차로에서.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시 그때였군요. 은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 은하 씨 어머니와 충돌한 차, 그게 제 어머니 차였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어머니도 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죠.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어머니 쪽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실이었어요.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외국에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소식을 들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고로 다른 분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태연은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대신 아니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하는 태연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체념. 한참 후 은하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당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당신도 저도 모두 피해자예요.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망할 사람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은하의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은하는 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왜요?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그 슬픔을 알아요. 태연은 은하를 바라봤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압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렸어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은하는 태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연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연이 떠난 후
은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은하의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은하는 문을 열고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태연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따뜻한 담요와 간단한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연락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쪽지 아래에는 태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은하는 쪽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부담스러움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은하는 쪽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쪽지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차가운 라면 한 그릇. 은하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서랍을 열어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은하예요. 은하 씨. 태연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세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혹시 병원 검진 예약 아직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연은 은하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꺼내주고 병원 안까지 함께 들어갔어요. 은하는 태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 때문에 이러는 걸까?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왔을 때 태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음료수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진은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어요. 태연은 은하에게 음료수를 건넸어요. 드세요. 밖이 추우니까요. 은하는 음료수를 받아들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네. 태연은 은하가 불편해할 만한 질문은 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곁에 있어줄 뿐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태연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태연은 은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돕고 싶어서입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태연은 가끔씩 은하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습니다. 은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필요한 물건은 없으신가요? 태연의 질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은하가 거절하면 바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은하는 점점 태연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먼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 씨 혹시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태연은 은하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엄마를 잃은 날, 아빠가 변해간 과정, 혼자 살아온 시간들. 태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은하는 그런 태연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야기를 마치고 은하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태연 씨도 힘드셨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를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연은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하 씨도 괜찮아질 겁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는 태연에게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연은 모든 걸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은하가 직접 하도록 했어요. 어느 날 태연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은하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반대하셨어요. 제 몸으로는 무리라고.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하 씨가 원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봤어요. 어떻게요?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대학 입학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알아볼 수도 있고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태연 씨. 그날부터 태연은 은하의 학업 계획을 도왔어요. 대학 입학 상담을 예약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대학 입학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은하는 점점 더 태연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과 은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은하를 바라봤어요. 은하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도움 말고 은하 씨가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은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을 배우고 싶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듣고자 했어요.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서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혼자 남겨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군가는 그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연은 은하를 바라봤어요. 은하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꿈입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태연을 향해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그 웃음을 보며 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태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은하를 돕는 이유가 단순히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은하라는 사람 자체가 태연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은하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해냈구나. 은하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 씨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은하 씨. 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이뤘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개강 첫날, 은하는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은하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가 들어와 강의를 시작했고 은하는 집중해서 필기를 했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학생 어떻게 학교 다니려나? 계단도 많은데. 은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익숙해져야 해. 이게 현실이니까. 며칠 후 조별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은하는 한 조에 배정되었지만 조원들은 은하를 피하는 듯 했어요. 첫 조모임 날 조원들은 은하가 오기 전에 이미 역할을 다 나눠버렸습니다. 은하 씨는 그냥 이름만 올리면 돼요. 한 조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할게요.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조원들은 은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은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 씨, 무슨 일이십니까? 은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은하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럼 하세요.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은하 씨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조모임 날 은하는 조원들에게 말했어요. 저도 역할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조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은하에게 자료 조사를 맡겼습니다. 은하는 그날부터 밤새 자료를 찾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발표 날 은하가 준비한 자료는 교수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조원들은 그제야 은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은하 씨, 정말 잘했어요. 은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낼 수 있구나. 내가. 하지만 학교 생활이 항상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강의실로 가는 길에 계단을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은하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은하는 고개를 들어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강에 듣는 학생이에요. 같이 가요. 학생은 은하를 도와 계단을 올라갔어요. 은하는 그 순간 세상이 모두 냉정한 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기가 지나가면서 은하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차별과 시선 속에서도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싸워나갔어요. 태연은 그런 은하를 지켜봤습니다. 대신 나서지 않았어요. 은하가 요청할 때만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태연에게 말했어요. 태연 씨,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하와 태연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주말에 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엔 태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책임감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은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은하 씨가 있어서 제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태연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문득 불안해졌어요. 태연 씨, 제가 태연 씨 인생에 짐이 되진 않을까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제 속죄가 아닙니다. 태연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제 선택입니다. 은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태연은 은하를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은하는 태연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동정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나를 선택한 거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책임과 도움을 넘어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발전했어요. 어느 날 은하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태연 씨, 저를 사랑하세요?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은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아니었고, 태연은 더 이상 죄책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태연과 함께 걸으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태연도 은하와 함께 걸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가 난 날, 은하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 씨,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은하 씨. 태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은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 태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하 씨가 해낸 겁니다. 태연의 말에 은하는 비로소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나도 해낼 수 있었구나. 변호사가 된 은하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하는 일이었어요. 장애인 차별 사건, 노동자 권리 침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은하는 자신처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의뢰인을 만난 날, 한 할머니가 은하를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저희 손자가 학교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 은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하는 그 사건을 맡아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학교 측은 사과했고 손자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은하는 그 순간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퇴근 후 은하는 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첫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어땠습니까?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태연은 웃으며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 씨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은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연 씨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은하는 태연에게 말했어요. 태연 씨, 엄마 묘에 가보고 싶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씨였어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은하는 휠체어를 타고
태연은 그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어머니의 묘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잠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은하는 작게 불렀어요. 저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은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꿈꾸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은하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은하 곁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하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태연은 은하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은하 씨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태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평생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연도 은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묘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태연은 어머니의 묘로 향했습니다. 은하도 함께 갔어요. 태연은 어머니의 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합니다. 태연은 작게 말했어요. 은하 씨 덕분에 저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태연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하는 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두 개의 묘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날 폭설 속에서 만난 그날과는 달리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고 바람도 차갑지 않았어요. 은하는 문득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던 날, 혼자 버려진 줄 알았던 그날.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은하는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저를 다른 길로 데려갔네요. 태연은 은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날 어머니를 잃고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태연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은하 씨를 만나면서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행은 끝이 아니었어요.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방향이었을 뿐이에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공동묘지를 떠났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는 태연, 그 옆에서 앞을 바라보는 은하.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어느새 따뜻한 햇살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은하는 여전히 약자들을 위해 싸웠어요. 태연은 여전히 은하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은하와 태연은 다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꽃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들의 묘 앞에 꽃을 놓으며 은하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태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쏟아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은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폭설 속에서 만약 태연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린 만날 운명이었어. 태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묘지에서 만약 은하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우린 만날 운명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향일 뿐이었어요. 그 방향이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은하와 태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폭설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